안녕하세요. 오늘도 서현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1년차 여성입니다. 얼마 전 저희 부부의 결혼 1주년 기념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미 있어야 할 그날이 저희 부부의 이혼 기념일이 되었지 뭐예요. 지금은 어느 정도 상황도 마음도 정리가 돼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지만 당시만 해도 제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은 참혹함이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친정 부모님과 관계된 일이라서 더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롤러코스터 같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결혼할 당시만 해도 친할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잘 돼서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었대요.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저희 부모님이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오실 정도였으니까요. 제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면 대저택 잔디마당에서 온 가족이 단란한 일상을 보내는 순간들부터 해외 유명 여행지에서 휴가를 즐기는 사진까지 꽤 부유한 시절을 보낸 듯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고 할아버지 회사가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변해버렸어요. 그러다 IMF를 겪으면서 회사는 결국 공중분해되고 말았죠.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하는데 저희 친가는 그러지 못했어요.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볼 생각에 할아버지는 전 재산을 들여 수습에 나섰고 그 바람에 집 한 채 남기지 않고 모든 걸 다 날리는 꼴이 되고 말았거든요. 그 충격으로 쓰러지신 할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한 지 얼마 안 돼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진정한 내 편을 가릴 수 있다고 하던데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적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던 친인척들은 할아버지 장례식에 거의 오지 않았어요. 다 망한 우리 가족이 자신들한테 손을 벌릴까봐 먼저 손절을 한 거예요. 반면에 일적으로 할아버지와 인연을 맺었던 하청업체 사장님들은 자신들도 어려울 텐데 당장 살 곳도 없어서 막막한 저희 가족을 위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월세 단칸방을 구해주셨어요. 할아버지께서 죽는 순간까지 하청업체의 도산을 막기 위해 당신이 평생 일군 재산을 다 털어 넣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었죠. 남도 이렇게 은혜를 갚는데 가족임에도 더군다나 저희 할아버지께 가장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았던 작은 할아버지는 혹여 그동안 자신이 빌려 쓴 돈을 갚으라고 할까봐 제일 먼저 연락을 끊었어요. 할아버지 장례가 끝난 이후에도 전화 한 통 없었고요. 장례가 끝나고 아빠가 곧장 취직을 할 수 있었던 건 하청업체 사장님 중 한 분의 도움 덕이었어요. 어르신이 하청업체들 줄도산당하는 거 막으시느라 전 재산을 다 쓰신 거라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공장도 사정이 그리 좋지 않아서 월급 많이 못 주겠지만 그래도 가족들 끼니 걱정은 덜 수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힘내서 살아가세요. 언젠가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회사가 넘어가고 할아버지마저 돌아가신 마당에 믿었던 집안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했을 땐 정말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다고요. 그래도 아빠가 이를 악물고 버틸 수 있었던 건 아빠한테 의지해 있는 가족들과 자신들도 어려울 텐데 선뜻 도움을 주신 주위 분들 덕분이었다고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던데 너희 할아버지는 사람을 남기고 가신 셈이야. 살아보니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는 것도 사람이고 절망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도 결국엔 사람이더라. 한순간에 천국과 지옥을 넘나들었던 아빠는 가끔 제게 이런 말씀을 하곤 하셨는데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하겠더라고요. 부모님과 삼촌이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은 했지만 한번 무너진 가게는 좀처럼 다시 일어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당시엔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아빠를 제외하고는 일용직을 전전해야 했기 때문에 온 가족의 벌이로도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외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거든요.
거기다 할머니가 지병으로 병원 생활을 반복하시는 바람에 더더욱 생활이 어려웠어요. 그러니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도 저희 가족은 단칸방에서 생활을 해야 했죠. 시어머니의 시동생까지 데리고 단칸방에서 살아야 했지만 저희 엄마는 그때가 오히려 더 행복했다고 하더군요. 물론 생활은 어려웠지만요. 잘 살 때는 대면대면하던 식구들이 좁은 방에서 살을 부대끼며 살다 보니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도 커졌다고요. 어쩌다 먹는 통닭 한 마리에도 서로 닭다리를 양보하기 바빴거든요. 그 집에서 저희는 4년 넘게 살고서야 방 2개짜리 전셋집으로 이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 사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삼촌이 결혼을 해 가정을 이루어서 5식구였던 우리 가족은 3식구가 되었어요. 고등학교 진학한 저는 생활고 때문에 인문계를 포기하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기로 결정했어요. 부모님 마음은 어떻게든 저를 대학까지 보내고 싶어 하셨지만 안 그래도 힘든 부모님께 제 학비 걱정까지 끼치고 싶지는 않아서 인문계 진학을 포기하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잘한 결정이었죠. 미용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는 운 좋게 실력 있는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 밑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겠지만 첫 스승으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곤 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선생님은 실력적인 면에선 정말 탑급이시거든요. 다만 성격이 좀 괴팍하세요. 저희 업종이 손님들 비위를 잘 맞춰야 하는 직종인데 저희 선생님은 그게 안 되거든요. 성격이 직설적이라서 거짓말을 못해요. 그렇다 보니 저희 선생님을 찾는 손님들은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에요. 정직해서 좋다는 사람과 융통성이 없어서 싫다는 사람으로요. 그건 스태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오히려 스태프들이 더 선생님 성격에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일적인 면에선 깐깐함까지 더해져서 정말 비위 맞추기 힘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실력이 좋음에도 밑에서 오래 버티는 제자들이 얼마 없었어요. 워낙 일을 빡세게 시키는 데다 자신이 보기에 실력이 미심쩍으면 절대로 진급을 시켜주지 않고 내보내거든요. 5년이든 10년이든 실력을 쌓기 전까지는 손님 머리를 맡기지 않아서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는 직원이 태반이었죠. 그런 선생님 밑에서 저는 10년을 배웠어요. 그중 3년간은 실장으로 일했고요. 실장을 맡게 되면서 선생님과 개인적으로 많이 친해질 수 있었어요. 그 바람에 저희 선생님이 일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지만 실상에서는 빈틈이 많은 분이시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마음이 어려서 힘든 사람을 그냥 넘기지 못하는 것도 그때 알았어요. 난 널 보면 예전에 내 모습이 떠올라. 그래서 널 보면 마음이 짠하고 그렇다. 이쪽 일하면서 사람한테 하도 당해서 절대로 정주지 말자 각오했는데 이상하게 너한테는 그게 안 되네. 저희 집 사정을 어느 정도 아시는 선생님은 저를 유독 잘 챙겨주셨어요. 가끔 일이 끝나면 둘이 근처 시장에 있는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곤 했는데 자리가 자리라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사적인 얘기를 털어놓게 되었어요. 아빠가 뺑소니석으로 다리를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신 것과 엄마가 아빠를 대신해 가장 노릇을 하느라 오랜 시간 식당 일을 하셨는데 팔이랑 손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신다는 그런 얘기들이었죠. 특히 손을 많이 써야 하는 일인데 그게 힘드니까 일을 오래 하실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저희 집에서 실질적인 가장은 저인 셈이죠. 그래도 지금은 많이 안정된 거였어요. 예전엔 1년에 2-3번씩도 이사를 다녔는데 이젠 생활이 많이 안정돼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고작 해야 겨우 3천 남짓 모은 상황이지만요. 제 사정을 들으신 선생님은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며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근데 너 독립할 생각은 안 해봤어? 이제 슬슬 독립 생각할 때도 됐잖아. 너라면 어디 가서도 실력 없다는 소리는 안 들을 거야. 저도 그러고 싶긴 한데 모아놓은 돈이 얼마 없어요.
돈 좀 모았다 싶으면 전세 보증금 올려달라고 연락이 오고, 또 돈 좀 모았다 싶으면 아빠 수술비랑 엄마 병원비로 돈 들어가고, 어떻게 된 게 제 지갑엔 구멍이 뚫렸는지 들어오는 족족 나가기만 하네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10년을 일했지만 모은 돈이 얼마 없다는 말에 선생님은 잠시 생각을 하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독립할 생각은 있는 거지? 그런 거면 그 돈 내가 빌려줄게. 너도 알다시피 내가 남편이 있니 자식이 있니? 이혼한 이후로 나는 너랑 달리 부양할 부모도 없어서 딱히 돈 쓸 데도 없어. 언제든 너 돈 생기면 그때 갚으면 되니까 한번 생각해봐. 정말 고마운 말씀이었지만 그렇다고 남의 돈으로 덥석 가게를 차리기에는 걱정이 앞섰어요. 잘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그땐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거니까요. 그래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하루는 일을 마치고 집에 갔더니 엄마랑 아빠가 싱글벙글한 표정으로 저를 맞으시더라고요. 무슨 좋은 일이 있었냐고 물으니 임대 아파트에 당첨이 돼서 이제는 집 걱정을 덜었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평수는 작지만 인서울에서 매달 고시원비 정도만 내고 세 식구가 살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을 수가 없었죠. 게다가 계절 바뀔 때마다 보증금 올려달라는 말을 안 들어도 되니 얼마나 좋아요. 집이 안정되고 나니 한시름 놓겠더라고요. 제가 시집을 간 뒤에도 저희 부모님이 집 걱정은 안 하고 살 수 있다는 게 그렇게 마음이 놓일 수가 없었어요. 이제 착실히 돈 모아서 내 샵을 차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겠다 싶었죠. 그리고 얼마 뒤 선생님이 저를 원장실로 불렀어요. 일전에 운을 띄우셨던 제 독립 문제를 상의하자고 하시더군요. 돈 걱정은 말고 일단 저질러 보라고요. 더 늦으면 용기가 안 나서 힘들 거라면서요. 일이 되려고 그랬는지 부모님 집 문제도 해결됐고 저도 이제는 돈을 좀 모을 수 있는 상황인지라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선생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백을 들고 일어나셨어요. 가자. 내가 봐둔 자리가 있어. 어려운 결심했는데 시간 끌 거 뭐 있니? 바로 가서 가게 자리 보고 마음에 들면 바로 계약하자. 이미 오랜 전부터 제 독립을 염두에 두신 선생님은 속전속결로 일을 진행하셨어요. 인테리어며 제품 거래처까지 일일이 연결해 주시면서 마치 고명딸 시집 보내는 친정엄마처럼 제 샵 오픈에 나서주셨죠. 이렇게 한 달 간격으로 제 샵이 오픈을 했고 저희 집도 이사를 했어요. 샵을 오픈하고 초반에는 아직 단골 고객이 없어서 고전을 했지만 그때마다 선생님은 고객도 끌어다 주시고 한동안은 가게 월세도 대신 내주셨어요. 그리고 4개월이 넘어가던 무렵부터는 저희 샵 매상이 안정돼서 직원 월급도 주고 제 인건비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부터는 단골도 좀 생기고 샵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2년이 넘어가자 예약 손님만으로도 하루 스케줄이 꽉 찰 정도로 바쁜 나날이 이어졌죠. 오픈한 지 1년간은 수시로 찾아와 조언을 해주시고 도움도 주시던 선생님도 이제는 안정권에 들어선 것 같으시며 이젠 네가 알아서 꾸려보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이제 정말 독립을 했다는 실감이 났어요. 한편으로 겁도 나긴 했지만 그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던 것 같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전 예약이 취소가 돼서 원장실에 앉아 쉬고 있는데 직원이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예약 없이 오신 손님이 있는데 원장님한테 받고 싶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어차피 시간도 비었겠다. 이참에 영업도 할 겸 나갔죠. 단아한 외모의 중년 여성이었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저희 엄마랑 나이가 같으시더라고요. 피부도 좋고 옷차림도 산뜻해서 나이보다 10년은 젊어 보였어요. 원장님은 나이가 어떻게 돼요? 어쩜 젊은 분이 이렇게 큰 샵을 가지고 계시나? 대단하네요. 제가 나이를 말하자 자신도 제 또래의 아들이 있다며 반가워하셨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펌을 하는 내내 아들 자랑은 어찌나 하시는지 나중에는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웃는 얼굴로 응대를 했죠. 우리 아들이 인물이 그렇게 좋아요. 인물이 좋으면 능력은 좀 빠져도 될 텐데 세상에
공부를 또 그렇게 잘해서 대학도 잘 갔잖아요. 어머, 내가 너무 우리 아들 자랑만 했나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드님이 무척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내가 30의 남편이랑 이혼을 했거든요. 사는 동안 그렇게 내 속을 썩이더니 끝내는 딸 같은 여자한테 빠져선 전 재산 들어먹고 빈털터리가 됐지 뭐예요. 그래서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애만 데리고 이혼했어요. 그동안 나 살아온 인생 얘기하면 살 밤낮을 떠들어도 모자라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안 좋은 생각도 했었는데 나만 보고 있는 아들 녀석 생각에 그러지 못했어요. 내 아들은 아들이 아니라 내 생명의 은이라니까요. 처음엔 아들 자랑만 너무 하길래 있는 집 사모님이라서 신경 쓸 게 아들밖에는 없나 보다 생각했어요. 이런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는 여자는 참 힘들겠다 생각까지 했죠.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 고생도 많이 하시고 같은 여자로서 안 됐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얼굴도 겹쳐 보여서 더 짠했던 것 같아요. 그날 머리를 하고 간 손님은 거의 매달 저희 샵을 찾았어요. 펌도 하시고 염색도 하시고 가끔은 영양을 하러도 오셨죠. 모임이 있을 때는 어김없이 드라이를 하러 오셨어요. 그럴 때마다 그놈의 아들 자랑도 빼놓지 않으셨죠. 하도 그러는 통에 가게 스태프들은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분이 싫지 않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다 인연이 되려니까 그랬던 것 같네요. 저랑 많이 친해진 손님은 머리하는 날이 아니어도 샵으로 종종 찾아오곤 했어요. 간식거리를 사들고 오기도 하고 잡채나 갈비 같은 음식도 만들어다 주곤 하셨어요. 그러다 언젠가는 져주려고 일부러 더했다며 김장김치도 가져다 주셨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샵이 휴무일이라서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손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청아씨 쉬는 날인데 내가 방해한 건 아니야? 정말 미안한데 혹시 오늘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아들이랑 영화를 보기로 했는데 갑자기 회사에 일이 있대서 나 혼자 보게 생겼지 뭐야. 조금 피곤한 감은 있었지만 평소 워낙 저한테 잘해주시는 데다 극장에서 영화를 본 지도 꽤 돼서 나가겠다고 했어요. 손님은 갑자기 불렀는데 나와줘서 고맙다며 영화도 보여주시고 밥도 사주셨어요. 그리고 헤어질 무렵 아들이 다니는 회사가 근처에 있다며 집까지 차로 데려가 주겠다고 하더군요. 잠시 뒤 식당 앞에 도착한 손님의 아들은 굳이 차에서 내려 인사까지 하더군요. 그저 엄마의 단골 헤어샵 주인일 뿐인데 극진하게 대하는 걸 보니 사람 됨됨이를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늘 그렇게 아들 자랑을 했구나 생각했죠. 저희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집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서 그냥 버스를 타겠다고 하고는 혼자 돌아왔어요. 그리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저희 집까지 노출하는 게 조금 꺼려졌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손님 아들이 샵으로 왔어요. 머리를 하러 왔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게 목적은 아닌 것 같았어요. 머리를 하는 내내 힐끔힐끔 저를 쳐다보는데 딱 봐도 제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사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요. 아주머니 말대로 얼굴도 잘생기고 예의 바른 데다 대화도 잘 통했으니까요. 머리가 거의 마무리가 되자 남자는 주위를 살폈어요. 그리곤 손님이 자신밖에 안 남았다는 걸 확인하고는 빙그레 웃으며 말하더군요. 저랑 맥주 할래요? 실은 끝나고 같이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마감 시간 맞춰서 왔거든요. 거절하시면 상처받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어쩌긴 어쩌겠어요. 당연히 코를 외쳤죠. 그날 같이 근처에서 치맥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참색전을 벌인 우리는 얼마 뒤 사귀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사귄다는 얘기를 들은 아주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샵으로 달려오셨어요. 잘 됐어. 내가 자기랑 내 아들 연결시켜주고 싶어서 얼마나 안달했는데 정말 잘 됐다. 내가 두 사람 잘 되도록 열심히 밀어줄 테니까 마음 놓고 예쁜 연애 해요. 알았죠? 마치 당신 일처럼 기뻐하는 아주머니를 보자 기분이 좀 묘했어요. 혼자 몸으로 아들을 키우면서 아들에 대한 집착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아들의 연애를 적극 지지해 주시니 말이에요. 남자친구는 어머님께도 공개한 마당에
감출 게 뭐 있냐며 매일 밤 퇴근 후에 저희 샵으로 찾아왔어요. 손님들로 북적이던 샵에서 단둘이 데이트를 즐기려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동안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내 안의 연애세포는 죽고 없는 줄 알았는데 이 남자랑 만나는 동안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도 누군가에겐 여자이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1년 남짓 연애를 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거의 결혼할 사이처럼 관계가 굳어졌는데 그건 남자친구 엄마의 영향이 컸어요. 저희 샵에 오실 때마다 저를 며느라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자기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우리 엄마는 이미 자기를 며느리로 생각하고 호칭도 그렇게 부르고 계신데 자기는 나한테 그렇게 확신이 없어? 내가 믿음이 안 가는 놈이야?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아직 프로포즈도 없었고. 프로포즈? 그거면 되는 거야. 난 당연히 결혼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안 했던 건데 자기 원한다면 내가 아주 근사하게 해줄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자친구는 프로포즈 준비를 시작했어요. 뭐가 그리 급하다고 그 주가 끝나기도 전에 번갯불에 콩 볶듯 후다닥 해치웠죠. 그리고는 서둘러 우리 부모님과 만날 날을 잡았어요. 그동안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뭘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몰랐던 부모님은 꽤 놀라시더라고요. 하나뿐인 딸이 결혼할 남자라는 말에 만나보기도 전에 결혼을 승낙하셨어요. 그런데 정화야, 우리 집으로 초대하기엔 집이 너무 좁지 않을까? 사위는 100년 손님이라는데 우리 집 보면 실망할 것 같아서 말이야. 엄마, 재민 씨는 그런 걸로 사람 판단하고 그러는 사람 아니야. 그냥 우리 사는 그대로 보여줘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모르긴 해도 처음 본 순간부터 마치 10년은 알고 지낸 사람처럼 다정하게 굴걸. 하지만 제 말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아무래도 집으로 초대하는 건 창피하다시며 한정식 집으로 약속 장소를 정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는 제 예상대로 난생 처음 보는 저희 부모님께 서글서글하게 굴면서 사위 노릇을 했어요. 물론 저희 집에 초대받지 못한 건 아쉬워했지만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이후 결혼은 속전속결로 진행이 됐어요. 결혼 얘기가 나오고 한 달도 안 돼서 결혼식 날짜도 정해지고 예식장까지 정했지만 선생님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자기 나이를 생각하면 빠른 결혼은 아니지만 결혼 얘기가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결혼식이야? 내가 한번 실패를 해봐서 그런가? 나는 좀 걱정이 되네. 정말 괜찮은 거야? 시어머님과 알고 지낸 것도 1년이 넘었고 결혼 얘기만 안 했을 뿐이지 이전부터 결혼은 기정사실처럼 여겨졌어요. 선생님이 무슨 걱정을 하시는진 잘 알겠는데요. 저 이 결혼 하고 싶어요. 이 남자 아니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 본인이 좋다는데 어쩌겠어. 그럼 갖고 싶은 거 하나 골라놔. 냉장고든 세탁기든 비싼 걸로. 생각 같아선 같이 다니면서 혼수도 봐주고 싶지만 알잖아, 나 바쁜 사람인 거. 대신 돈으로 채워줄 테니 부담 갖지 마. 제 가게를 차릴 때도 이자 한 푼 안 받고 돈을 빌려주셨던 선생님은 제 혼수 중 가장 비싼 전자제품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순풍에 돛을 단 듯이 흘러간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종착지인 결혼식 당일까지 흘러갔어요. 신혼여행은 시어머니가 추천해주신 몰디브로 정해서 4박 5일간 다녀왔어요. 생각 같아선 더 길게 가고 싶었지만 샵을 오래 비울 수 없어서 아쉽지만 어쩔 수 없었죠. 꿈같은 신혼여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내린 우리는 저희 집으로 먼저 갔어요. 엄마가 이바지 음식을 준비해 두셔서 인사드리는 순서를 그렇게 정했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희 집을 방문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더라고요. 첫 인사를 드릴 때도 그렇고 상견례 때도 밖에서 만났기 때문이었죠. 저 멀리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 로고가 보이자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처가에 방문을 하는구나. 솔직히 그동안 집에 초대를 안 해줘서 좀 섭섭했었어. 미안. 평수도 좁고 사는 게 엉망이라서 엄마가 창피하다고 하셔서 그런 건데 자기가 서운해할 줄 알았으면 진작 데리고 갈 걸 그랬네.
그렇게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파킹을 하고 입구로 들어서려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좋은 아파트라서 입구부터가 다르네. 네, 뭐 좋은 아파트긴 하죠. 저희가 임대라서 평수가 좁은 게 흠이지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관 앞에 도착한 우리는 벨을 눌렀어요. 그리고 현관문이 열리자 순간 남편 얼굴에 실망감이 묻어나더군요. 순식간이라서 정확히 파악을 하지는 못했지만 분명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자기야, 우리 집 너무 좁아서 실망했어? 아니야. 부모님 두 분이 사실 집인데 넓어봐야 청소만 힘들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평소 넉살 좋게 저희 부모님 앞에서 말도 잘하던 남편이 그날따라 입을 꾹 다문 채 묻는 말에만 단답형으로 답을 하기만 했어요. 미묘하게 남편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걸 깨달았지만 제가 아는 척을 하면 남편도 저희 부모님도 서로 불편할 것 같아서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말도 많이 하고 들뜬 척 연기를 했어요.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시댁으로 돌아오는데 남편이 불쑥 그러더라고요. 그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하나? 네임밸류가 있어서 평수가 작아도 꽤 비싸지. 그게 실은 우리 부모님 사시는 곳은 임대야. 보증금도 일반 아파트들보다 훨씬 싸고 임대료도 얼마 안 돼. 뭐? 임대? 남편은 꽤나 놀랐는지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리고는 잠시 멍한 표정으로 저를 멀뚱멀뚱 바라보았죠. 그럼 자기 부모님 임대 아파트에 사시는 거야? 그럼 자기도 얼마 전까지 그 집에서 같이 살았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남편은 꽤나 실망한 사람처럼 고개를 떨궜어요. 일부러 속이려고 한 건 아니야. 근데 우리 부모님이 임대 아파트에 사시는 게 그렇게 우리 결혼에 영향을 끼칠 일인 거야? 비록 임대에 살고 계시지만 우리 부모님 내 도움 안 받고 사실 정도는 돼. 혹여 장인 장모가 자기한테 매달려 살까봐 걱정이라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그 말을 하면서 내심 기분이 안 좋았어요. 솔직히 저희 신혼은 시댁에 차리게 되었거든요. 시댁이 그리 넓은 평수가 아닌 작은 빌라임에도 어머님이 혼자 사시기 적적하시다며 끝까지 고집하셔서 그렇게 된 거였죠. 나는 자기 부모님 모시고 살게 됐는데 내 친정이 임대 아파트라는 것만 문제를 삼으니까 서운했어요. 연애를 할 때는 몰랐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과 시어머니는 절대 내 편이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저희 친정에 대해 어머니께 말씀을 드린 이후 시어머니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셨어요. 마치 저를 길거리에서 주워온 거지대하듯 하셨거든요. 말끝마다 사사건건 제 속을 뒤집는 말만 골라 했어요. 이거 좀 접시에 담아서 티테이블에 올려라. 하참, 넌 이런 거 못 먹어봤겠구나. 이거 먹을 줄은 아니? 나 원참 아무리 없이 산다고 해도 멜론 하나 못 먹어봤을까 봐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일부러 더 과장된 손짓으로 저를 놀리듯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저희 친정이요. 지금은 사는 형편이 그래도 예전엔 잘 살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 시절에도 신혼여행을 미국으로 다녀오셨을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친정 무시하는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누가 뭐라니? 넌 가난한 집에서 자라 그런가? 왜 사소한 일에 자격지심을 그리 느끼니? 얘, 없이 산 거 티나. 그러지 마. 세상에, 결혼 전에는 그렇게 저를 예뻐하시던 시어머님이 이렇게 180도 변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니, 친정 부모님이 임대 아파트에 사는 게 죄인가요? 어쩜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하는 건데 후회 막급이었어요. 그렇게 시댁에 정이 떨어져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샴푸실에서 직원들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일부러 들으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 앞을 지나다 우연히 듣게 된 거였죠. 원장님 요즘 시집살이로 힘드신가 봐. 아무래도 그때 그 일이 마음에 걸리네. 그냥 말씀드릴 걸 그랬어. 그랬으면 그렇게 빨리 결혼 결정 내리시진 않았을지 모르잖아. 현주씨, 그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 할 말이 있었어? 제가 샴푸실로 들어가 말을 붙였더니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으니까 말해보라고 설득을 했죠.
그랬더니 실은 선생님이 결혼 결정 내리시기 전에 말이에요. 남편 되시는 분이 가게에 오셔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셨어요. 가게 보증금은 얼마인지, 대출금은 얼마인지, 게다가 월 매출까지 다요. 제가 말씀 안 드렸더니 부동산 찾아가서 다 알아보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프로포즈 하신 거고요. 결혼 날짜 잡히고는 가게 장부까지 뺏어서 보고 가셨어요. 그런 일을 왜 진작 나한테 말 안 했어? 남편분께서 비밀로 해달라고 하셔서 죄송해요, 선생님. 화가 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직원한테 난 화는 아니었어요. 애초에 그런 걸 뒤에서 알아본 사람이 잘못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부동산에 알아보니 남편 이전의 시어머니가 저에 대해 조사를 하고 다니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돈이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접근을 했던 거예요. 고작 30밖에 안 된 여자가 대출금 없이 그 큰 샵을 차렸으니 돈 있는 집 딸이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그랬다가 저희 친정이 임대 아파트에 사는 걸 알고는 실망을 한 거고요. 지나고 보니 퍼즐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변심이 나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었던 거죠.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보니 모든 게 다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렇다고 누구한테 속 터놓고 상의를 할 수도 없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리자니 그간 효도도 못 해드려놓고 걱정만 끼치는 것 같아서 안 되겠고, 선생님을 찾아가자니 일전에 선생님이 결혼에 대해 신중하라는 말씀을 가볍게 넘긴 게 걸려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렇게 벙어리 냉가슴으로 지내던 어느 날 친정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를 들으니 분명 집에 일이 있는 건데 엄마는 끝까지 아무 일 없다고 그저 목소리나 들으려고 전화를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엄마 딸로 산 세월이 얼만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화로 얘기 안 하면 집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파트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인상돼서 걱정이야. 혹시 돈 좀 있니? 없어도 만들어야지. 엄마 걱정 마. 임대라서 보증금 인상도 얼마 안 할 테니까 그건 내가 처리해 줄게. 엄마 딸 그 정도 능력은 돼. 그거 외에 다른 문제는 없고? 다행히도 보증금 인상 외에는 문제는 없는 것 같았어요.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제가 처리해 드릴 수 있는 금액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와보니 어머님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싸늘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저보고 와서 좀 앉아보라고 하시더군요. 너 친정에 돈 해줄 생각이니? 어머님, 그게요. 저희 부모님 사시는 곳이 임대아파트라서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조금 인상이 되나 봐요. 얼마 안 하는 거라서 제가 대신 해드리려고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그걸 왜 네 마음대로 결정하니? 우리 아들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내가 네 부모님이 임대 산다고 할 때부터 이런 날이 있을까 봐 걱정했어. 2년에 한 번 재계약이면 앞으로도 2년마다 너 보고 돈 달라고 할 거 아니니? 아니, 내 아들이 호구니? 왜 네 친정 부모 보증금까지 대줘야 해? 너도 입 있으면 말해봐라. 이게 말이 되는 경우니? 솔직히 이런 문제는 남편과 상의하는 게 맞죠. 그런데요, 솔직히 그러기 싫더라고요. 어머님,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이번 보증금 문제는 어머님이 뭐라고 하셔도 제가 부담할 거예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저 친정에 10원 한 푼 가져다 준 적 없어요. 오히려 어머님께는 백이며 구두, 심지어 피부 관리실 쿠폰까지 끊어드렸잖아요. 그때 그이가 저한테 상의 한마디라도 했나요? 안 했어요. 제 카드 들고 와서 당당히 결제하고 저한테 통보만 했을 뿐이었다고요. 어머님께 들어간 돈보다 저희 친정 보증금이 훨씬 덜 나가는데 그래도 제가 그이한테 허락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저희 친정이 임대아파트에 산다고 자꾸 깔보시는데요. 임대가 어때서요? 집이 임대지 사람이 임대는 아니잖아요. 어디서 살든 그 집에 사는 사람만 제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요,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제 친정 형편 가지고 흉보시는 건 더는 못 참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그 부분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정이 떨어진 저는 이를 악물고 속에 있는 말을 다 했어요. 어차피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 돈을 보고 혼사를 진행한 사람들이라는 걸 안 이상 저도 똑같이 대하고 싶었거든요. 오냐, 알았다. 네가 돈 좀 번다고 유세를 떨고 싶은 모양인데 그래,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찬바람이 쌩쌩 불 정도로 제게 차갑게 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결혼 전에 어머님이 저희 샵으로 지인분들을 소개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오셨던 분들이 2년 넘게 단골로 저희 샵을 다니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걸음을 뚝 끊으신 거예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시어머님 지인이라서 더는 관여 않고 잊고 있었는데 하루는 어머님 지인분들 중 한 분이 샵으로 오셨더라고요. 나 여기 온 거 자기 시어머니한테는 비밀이야. 도대체 그렇게 사이좋던 고부간이 어떻게 찢어졌길래 시어머니가 며느리 가게에 가지 말라는 소리래. 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 어머님이 그러세요. 제 가게에 가시지 말라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계모임 사람들 죄다 그 소리 듣고 발길 끊었잖아. 나도 딴 데서 파마하다가 하도 안 나와서 여기 온 거야. 내 머리가 파마가 잘 안 되잖아. 근데 자기도 참 안 됐다. 부모도 없는데 시어머니하고도 등지고 살게 되다니 외로워서 어떡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부모가 없다뇨. 저희 결혼식 때 오셔서 저희 부모님 보셨잖아요. 그분들이 부모님이라고? 아닌데. 박 여사가 그분들은 자기가 돈 주고 대행업체 통해 부른 사람들이라고 하던데 결혼식 때는 아무 말 없더니 자기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고 이틀 뒤든가 박 여사가 그러더라고. 그동안 창피해서 말 못했는데 자기가 구하라고. 근데 그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저희 친정이 임대아파트에 산다는 걸 안 뒤로 주변에 제가 구하라고 했던 거예요. 멀쩡히 살아있는 제 부모님까지 죽여가며 임대 사는 걸 감추려 하다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샵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 어머님께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거지 새끼들처럼 임대아파트에 사는 인간들을 내 사돈이라고 소개할 수 있겠니? 솔직히 난 지금 당장 너랑 네 부모 고소하고 싶은 심정이다. 어떻게 임대 사는 걸 속이고 결혼을 할 수 있니? 땡땡땡 아파트 대단지 산다길래 집이 좀 사나보다 했더니 그 임대아파트 산다며? 나 원참 창피해서. 임대아파트 사는 게 왜요? 저희 부모님 지금까지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일 한 번 안 하고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어머님한테 거지 취급받을 이유 없다고요. 그리고 제 부모님이 임대 사는 거랑 저희 결혼이 무슨 상관이죠? 왜 상관이 없어? 내 아들이 처가 덕도 못 보고 살게 생겼는데 내가 왜 널 며느리감으로 택했는지 아니? 네가 하반끈도 짧고 직업도 변변치 않지만 그래도 네가 가게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였다. 한 달 매출이 그 정도면 금세 돈 벌어서 내 아들 뒷바라지는 걱정 없이 해주겠다 싶었는데 거지 같은 부모가 딸렸을 줄 누가 알았겠니? 봐라. 벌써부터 네 부모는 임대 보증금도 못 만들어서 출가 외인이 너한테까지 손 벌리잖니. 그게 어때서요? 이도 어머님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도와드리잖아요. 그런다고 살아계신 내 부모님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요? 저를 고아로 둔갑시키면서요. 그게 말이 되는 짓이냐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남편이 뭐라는 줄 아세요? 당연한 거 아니야. 혹시라도 자기 부모님이 임대 사는 거 아는 사람이라도 나오면 어떡해. 세상이 넓은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다고. 엄마도 다 자기 생각해서 그런 건데 그게 목에 핏대 세우고 따질 일이야? 나 같으면 고맙다고 절이라도 하겠네. 뭐?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럼 나도 밖에 나가서 자기가 구하라고 하면 되겠네. 어머님, 이 집 전세잖아요. 저도 부동산 통해서 알아봤어요. 전세도 엄연히 남의 집 빌려 쓰는 건데 그것도 임대 아닌가요? 임대 사는 시어머니 창피하니까 저도 시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 정말 막 나가자는 거니? 어디서 날 임대 사는 거지들이랑 같은 취급을 해. 너 이 집 보증금이 얼만 줄이나 알아? 자그마치 2억 3천이야. 니네 부모가 사는 임대 아파트랑 하늘 땅 차이라고. 순간 코웃음이 나왔어요.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임대 아파트는 임대 분양 아파트로 보증금이 2억 5천짜리거든요. 물론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시겠지만 말이에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 사시는 임대는 보증금이 2억 5천이에요. 게다가 은행 대출금도 없고요. 근데 어머님 이 집은 어때요? 대출금 잔뜩 꼈잖아요. 그래놓고 누구 보고 임대 거지래요?
당신도 할 말 있으면 해봐. 나 몰래 우리 집에 대해 뒷조사 다 했잖아. 안 그래? 솔직히 저요. 그동안 어머님이랑 이희한테 할 말 없어서 안 한 거 아니에요. 이희가 명문대 나왔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직장도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인 거 아는데도 모른 척 덮어뒀던 거라고요. 돈보다는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제 실력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보니 사람은 더 형편이 없네요. 차라리 잘 됐어요. 이미 정도 떨어진 마당에 더 살아서 뭐 하겠어요. 이쯤에서 헤어지고 남남으로 사는 게 낫지. 얘, 그게 무슨 소리니? 너 지금 내 아들을 이혼남을 만들겠다는 거니?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돼. 왜요? 돈 잘 버는 며느리 버리긴 아까우세요? 지인분들한테 저를 두고 그러셨다면서요. 천에 고하지만 한 달에 수천 번은 헌금할 나는 거위라고. 그래서 어떻게든 끼고 살 생각이라고요. 근데 저요. 어머님이랑 어머님 아들 위해서 황금알 낳아드리기 싫어요. 제가 미쳤어요? 난 아침부터 밤까지 다리가 퉁퉁 붓도록 일해서 돈 버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여왕 대접만 받으려고 드는 어머님 손에 현찰 안겨드리게요. 싫어요. 그럴 돈 있으면 저희 부모님 호강이나 시켜드릴래요. 당신도 마찬가지야. 셔터맨으로 살 생각 가지고 있나 본데 요즘은 든든한 보안 업체가 엄청 많아서 셔터맨이 필요 없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일찌감치 꿈 깨고 스스로 벌어서 자기 어머니 부양할 생각이나 해. 참, 내가 해온 혼수는 내가 고스란히 들고 나갈게. 자기는 결혼할 때 따로 해온 거 없으니까 챙길 것도 없겠네. 그러자 남편이 제 손을 덥석 잡으며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중고로 팔아도 제가 못 받을 텐데 TV는 위자료로 나한테 주면 안 돼? 80인치 TV 보다가 다른 TV로는 영화 못 보겠단 말이야. 응, 자기야. 오늘이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그 정도 선물은 해주고 갈 수 있잖아. 응? 제발 TV는 두고 가라. 와, 살다 이런 거지 같은 놈은 또 처음이었어요. 나 같으면 더럽고 치사해서라도 TV 달라는 말은 안 할 텐데 그걸 달라고 매달리다니. 싫어. 그건 우리 선생님이 해주신 거야. 당신이 정 큰 TV를 갖고 싶으면 열심히 벌어서 사서 써. 어디서 거지 근성이야. 암튼 내 뜻은 확실히 전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짐은 이번 주말에 챙겨갈 테니까 내가 해온 혼수는 손끝 하나 대지 말고 놔둬. 안 그랬다간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그날 저는 그 길로 친정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죠. 딸 자식이 결혼 1년 만에 이혼을 한다는데 걱정 안 할 부모님이 어딨겠어요. 하지만 부모님도 이혼 반대는 안 하시더라고요.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사람한테 된통 당한 경험이 있으셔서 아닌 사람들과는 연을 딱 끊는 게 상책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주 주말 저는 이삿짐 센터 직원분들과 함께 시댁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먼지 한 톨까지 탈탈 털어서 나왔어요. 물론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순순히 보내주지는 않았어요. 경찰까지 불러서 더러운 꼴을 보고서야 보내주었네요. 어느덧 이혼의 상처도 가시고 저는 여전히 제 일에 매진하며 살아요. 선생님께 빌린 돈도 착실히 갚아나가면서요. 반면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혼의 여파로 꽤나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저를 보증수표 삼아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썼는데 이혼 소식이 퍼지자 다들 돈을 돌려달라고 한 모양이에요. 하마터면 제가 그 빚을 다 갚아가며 살았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빠른 손절이 답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작 1년 살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게 우습긴 하지만 제 사연을 통해 성급한 결혼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결혼은 속도전이 아니라 탐색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늘 보내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